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진호만 진행하는 본격 기획자랑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61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서빈님, 장인영 기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장인영 기자님 장인영 기자님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서빈님이 준비한 시간이요. 네네.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떤 작품인지 먼저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네.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23년에 최초 공개되었고 24년 올해죠. 상반기에 국내에 개봉한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네 번째 장편 영화고요. 지난 아카데미죠. 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국제상과 음악상 수상했었고요. 국내에서는 이동준 평론가의 극찬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작품이고요. 더구나 박평식 평론가님의 11번째 9점 작품이고. 그것까지 통산을 써놨어요? 네, 그랬어요? 워낙 잘 안 주시잖아요. 워낙 안 주시죠. 네, 10점은 일단 없고 네. 9점이었어요? 9점 만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10점인 거 있어요, 근데?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었고 마틴 에이미스 작가의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홀로코스트 그리고 아우슈비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줄거리는 독일 장교죠. 여기서는 루돌프 헤스와 그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흘러가고요. 그들은 아우슈비츠의 아주 아름다운 집을 소유하고 있고 또 그곳을 꾸미고 또 그 안에 다양한 일들을 처리합니다. 다양한 일들이 단지 가족 내부의 일이 아니라 가족 외,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에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나 홀로코스트에 대한 일들을 처리하는 내용도 포함되고요. 루돌프 헤스와 그의 가족들의 생활을 보여주면서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순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2023년에 이제 최초가 칸에서 공개되어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는 언제 개봉하냐, 언제 소개되냐 맞아요. 얘기가 진짜 많았고 부산에서도 안 하길래 야 이거 언제 아카데미 기획전에서 하겠지 했는데 아카데미 기획전에서도 안 해. 뭐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했는데 이제 개봉을 아무튼 6월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1년 이상 이 작품을 기다린 친구들도 많아요. 네. 이거 전략인가 싶었어요. 네, 기획전에 신비주의로 그때 딱 풀려고 기획전을 일부러 안 한 게 전략 같아. 여기저기서 간 안 보게. 맞아요. 하지만 이번 작품을 통해서 역시나 이번에도 갓지섭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뭐야? 소지섭, 갓지섭. 갓지섭. 다수의 이제 저는 인스타그램 찾아보면 계속 갓지섭만 나와. 갓지섭. 요즘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갓지섭의 행보는 옛날부터 있었고. 옛날부터 있었는데 근데 이번 작품이 유독 제일 뭔가 바이럴이 잘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빛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드디어 소지섭 씨가 이제 배급한 작품 중 왜냐면 항상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약간 이런 식으로 본인도 인터뷰하면서 이거는 절대 투자를 하지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 거죠. 맞아요. 근데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거죠. 적자다. 하는데 그냥 하는 거다. 적자인데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 거는 좀 흑자가 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수입 판권비 정도는 좀 벌어가셨으면 좋겠다는데 흥행이 잘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잘 되더라고요. 무서운 속도로 흥행이. 요즘에 이런 영화가 10만 넘는 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요즘은 더더욱이나 이제 옛날에 이제 제가 딱 10년 전에 기자 생활 시작했을 때가 나왔던 용어가 있잖아요. 아트버스터.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네, 벌써 10년 됐어요. 그녀가 아트버스터였잖아요. 진짜. 그래서 막 30만 넣으면 아트버스터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래됐구나. 아트버스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아마 그것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이런 추락의 해부? 추락의 해부는 이미 넘어섰고 이 계열 작품으로 이제 칸 영화제 상 받은 작품 중에서는 최근에 아마 2019년도에 개봉했을 건데 타요초. 타오른 여인의 조상. 네, 그것보다 더 이제 역전 직전이 온 것 같고 계속해서 그게 아마 코로나 직전에 마지막 불꽃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타요초요? 네, 딱 코로나 직전에 개봉했으니까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예술 영화에도 사람들이 돈 내고 막 봤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워낙 이제 상업 영화도 안 되니까 덩달아 이제 10,000명 넘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막 계속 보도자료 오는 거 보면 놀라워요. 놀라운 속도로. 뭐 그렇게 크게 홍보 안 하는데 막 알아서 맞아요. 그냥 보고 엔차하고. 맞아요. 이동진 10점, 박평식 9점 이거 때문에 가는 건가?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뤄왔던 아우슈비츠나 혹은 홀로코스트 영화랑 너무 벗어나는 연출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신선함. 아무튼 소지섭 씨 잘 되시기 바라고. 잘 되시. 이미 잘 되고 계세요. 네. 배우로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놀랐던 게 이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하나만 받을 줄 알았어요. 그 국제영화상 하나만 받을 줄 알았는데 음향상? 음향상을 딱 받길래 그 당시에 막 저희 막 못 음향상 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막 오펜하이머가 그냥 가져가겠지. 왜 받아 이랬는데 왜 받아야 되는지 아는 거지. 알겠죠. 이제 알겠어. 보고 나니까 옛날에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위플래시.
음향상을 위플래시가 받았었거든요. 생각해 그 당시에 블록버스나 이런 영화들이 발전한데 왜 위플래시야 했는데 보고 그 당시에도 이제 못 봤으니까. 근데 시사에 딱 보고 나니까 아 이거구나 왜 받아야 되는지 이제 알겠다. 이게 음향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까지 사람들을 이 영화를 긴박하게 만들 수는 없었을까 생각이 드니까 아마 이 영화도 똑같이 그래서 음향상이 나왔을까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전체적인 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현 기자님. 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 소리 없이는 정말 영화가 거의 반타작 날 것 같은 소리가 엄청 음향이 중요했던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약간 공포 영화 보는 것처럼 공포 영화도 소리 안 듣고 화면만 보면 별로 안 무서워요. 맞아요. 근데 그 뭔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효과음, 어디서 쿵 하는 소리 이런 것 때문에 반응해서 더 무서운 거라서 그런 거에 되게 중점을 많이 준 것 같고 또 뭔가 CCTV를 보는 느낌, 브이로그를 보는 느낌으로 계속 쭉 그냥 일상생활을 보는데 그거에 대한 연출도 되게 대단했던 것 같고 감독님의 전작 스칼렛 요한슨 나왔던 거가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네. 범상치 않게 연출을 하겠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거는 상상조차 못했고 기존의 홀로코스터나 아우슈비츠 뭐 관련된 영화에서 너무 벗어나는 연출이라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프닝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느낌이 오버처 서곡, 그러니까 옛날 뮤지컬 같은 경우는 서곡 연주하잖아요. 네네. 맨 처음에 이제 배우들이 나오기 전에 이제 입장이 전에 네. 음악 연주하면서 옛날에 뭐 고전 영화도 보시면은 오버처 많이 나왔어요. 맨날 10기 같은 영화도 보면은 맨 처음에 한 2분 동안은 음악만 나와요. 그냥 한 5분 정도 검은 화면에 음악만 나오죠. 그렇죠. 음향이랑. 이게 딱 그 관객들을 몰입하기 위한 일부러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게 일부 극장에서 이거를 항의가 왔었나 봐요. 잘못됐다. 왜 안 치냐. 영사 사고 아니냐.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걸 푯말에 붙여왔대. 아닙니다. 감독의 의도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나올만 하더라고요. 왜냐면 10만 명 정도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10만 명의 영화가 뭐냐면 그냥 독립 영화 보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닌 거야. 그렇죠. 제대로 난 거지.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제 평소에 그냥 극장에서 영화 보시는 게 아니고 거의 몇 년에 1년에 한두 번 보시는 분들도 이제 와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맞아요. 그런 상황까지 펼쳐지니까 이런 이게 나오지 않았을까. 옛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때도 개봉 때 그랬어요. 이 영화는 화면비가 상당히 많이 변합니다. 맞아. 사고 아닙니다. 영사 사고 아닙니다. 화면비가 겁나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딱 그런 자막이 있는 것도 신기했어요. 네. 아무튼간에 어떻게 보셨는지. 근데 저는 제가 요즘 가끔 그런 말 듣거든요. 영화 잘 못 보는 사람이구나라는 말을 가끔 듣기도 하는데 왜요? 왜냐면 저도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저는 그렇게 좋았던 영화는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 영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보여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소설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서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쇼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장면을 제시하지 않고 장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굉장한 예술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그 방식의 끝판왕이라는 느낌도 들었었고요. 근데 하지만 단지 그것 때문에 이 영화가 극찬을 받는다면 저는 좀 의문이에요. 물론 아우슈비츠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잔혹 행위들은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으면서 장교 집안의 그 일상성을 강조해 나가면서 그 불쾌감과 잔혹감을 표현하고 있긴 한데 저는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전 낙차를 통한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너무 일상적이고 아무렇지 않아. 근데 저기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근데 그걸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상상을 하면서 이 낙차가 막 생기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바닥인데 여기는 천국이구나 이런 것들. 그게 아우슈비츠 내부와 외부의 차이로 인해질 수 있는 감각인데 저는 그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음향에 더 집중한 느낌 들었고요. 연출을 하실 때.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좀 더 그 낙차를 크게 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떤 극적인 사건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식이 없었을까 해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지 나쁜 영화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저도 좋게 봤지만 이 정도 극찬보다는 조금 덜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약간 그런 거죠. 이게 단순한 방식으로는 인류사의 비극을 소비하지 않겠다라는 감독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도 아마 유대인 출신으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의도였고 이 감독님이 이제 그 사실 이 감독님이 이력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네네. 영화를 이해하려면은 CF가 뭐 네, 출신 아니세요? 네 맞아요. 아닌가? 이 감독님이 얘기하려면 이제 이 감독의 이제 필모그래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도 있지만 뮤직비디오도 뮤직비디오. 있었고 이제 뭐 CF로는 기네스, 뭐 스텔라, 리바이스, 뭐 소니 있는데 뮤직비디오가 뭐 라디오헤드도 있었고 맞아요. 매시버텍 비롯한 이제 이런 뮤지션들을 했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자미로콰이의 버추얼 인세니티라는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찾아봤는데 자미로콰이. 네, 자미로콰이의 버추얼 인세니티라고 있는데 이게 1997년 MTV 뮤직비디오 그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비디오로 선정이 된 바 있어요. 네, 한번 보시면 이것도 정말 그 당시로서는 기괴예요. 보시면 기괴하긴 한데 이후에 나왔던 영화들 뭐 섹시비스트라는 영화가 있었고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근데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 더 스킨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사실 저도 얘를 처음 이제 그때 막 OCN인가? OCN에서 이거 해준 어디서 거예요. 봤어요? 이거 더 굿무비라고 근데 이동진 평론가가 지금 이제 근데 이거 극장 개봉 못했죠? 했어요. 했어요? 네,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보지는 나도 않았죠. OTT로 봤는데. 네, 저도 OTT로 봤어요 나중에. 이거는 OCN에서 맨 처음 이제 이동진 평론가 얘기를 하고 하는데 처음 몇 분 보다가 아 이 뭐지 하다가 그냥 딴 거 봤어요. 그래서 새로 돌렸었는데 나중에 한번 이걸 다시 봐야지. 그래서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그 애정 어린 그 시선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 했는데 충격적인. 그렇죠. 매우 충격적인 어우, 아니 그러니까 영화가 뭔 내용이 뭔 이야기하고 싶은지도 몰라 씨 알 것 같긴 하고 모를 것 같긴 하고 뭔가 외계인이 나오는데 나 뭔지 모르겠고 뭐 아무튼 되게 궁금증만 일으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고. 나 미술 보았어. 충격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저게 죽이고 죽임당하는 걸로 이어지는 그냥 그런 인간의 그런 모습인가? 약간 아무튼간에 그냥 영상 체험이었어요. 어떤 영상 맞아요. 체험에 가까운. 체험. 그러면 이분은 이런 영상 체험을 주로 영화를 만드시는구나. 미디어 아트 쪽으로 약간 미디어 아트도 아니야. 미디어 아트는 이거는 이제 미디어 아트도 서사가 있긴 있지만 이거는 약간 그 중간에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너무 개념적인 영상을 하시는 분은 아닌 것 네. 같아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대중적인 것 같아요, 확실히. 친절하죠. 네, 나름 그것보- 서사가 있잖아요. 네, 그것보다 많이 친절해요. 그러니까 11만이 봤죠. 그죠, 그죠. 아무튼 그것보다 더 친절하게 졌는데 그래서 이제 캐릭터 그래서 왜냐면 저 스칼렛 요한슨 캐릭터는 사실 이해를 사실 아직도 잘 못하게 졌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걔가 여기 뭔지. 캐릭터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실존 인물이기도 네, 하니까. 한번 이 캐릭터 한번 보자면 아버지 이제 루도프 헤스 한번 볼게요. 저는 그 유대인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보여질 때가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되게 일반인처럼 보이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유대인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는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라고 하죠? 뭐 소각하는 과정에 대해서 새로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하는 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그런 지위를 다시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다가 그 유대인의 흔적 그러니까 뜻밖의 마주쳤을 때 예를 들어 그 강가에서 하다가 갑자기 그 빠져나올 뼈를 때. 보고 났을 때 뼈를 뭐 강물에 흘려버린 거겠죠?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근데 그걸 딱 태운 거를? 만지고 마치 내가 잘못 만졌다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동물들 뭐 만진 네네네. 것처럼 막 미친 듯이 씻고 막. 아이들 다 아니, 데리고 나 알아. 올라오고 알아. 그런 걸 보면서 그때 흔들리고 당황하는 걸 보면서 진짜 이 캐릭터는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있구나가 느껴지고 그런 것들에서 많이 충격을 받아서 그 장면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 캐릭터 보여주는 방식에서는. 어떻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루돌프 헤스가 직접 쓴 자서전, 에세이 그게 있어요. 진짜 유명해요. 헤스의 고백록 수기를 자기가 쓴 그게 있는데 그걸 읽어봤어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영화에서랑 비슷해요. 자기는 이제 선량한 가장이고 난 이제 공무원처럼 위에서 시키는 일을 군인이니까 이제 한 했다. 것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되게 합리화하는 되게 내용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런 거 읽어보면은 영화가 그걸 되게 잘 담아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아이들한테 되게 자상한 아버지 맞아요. 그런 것들에서
되게 악의 평범성을 잘 보여주는 캐릭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몰랐다. 나는 그냥 몰랐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만 나는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기도 은연중에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거 아는 거고 뭔가 공격받을 거란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지 잘 때 점등하고 문 창문까지 되게 꼼꼼히 잠그고 막 보고 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 되게 불안한 사람이구나. 그쵸. 이게 되게 느껴졌어요. 이 캐릭터를 연기한 이제 크리스티안 프리델 얘기하자면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받은 영화죠. 미카엘 하네케 감독 작품 하얀 리본에서 주연을 맡아가지고 정말 강렬한 연기를 선보이면서 또 이 감독님은 평소에도 존경했고 그래서 이제 사전 정보 없이 그냥 자신을 소개했대요. 그냥 날 존경하고 나 이제 내가 과거에 뭐 했다라는 걸 얘기 안 하고 이제 감독한테 이제 프로필을 적고 배우가 된 이유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그냥 셀프 영상만 촬영해서 보내고 이걸로 이제 캐스팅이 됐다고 해요. 뭐였을까요? 그 셀프 영상 보고 싶네. 그래서 이제 루돌프 헤스 연기를 하면서 가해자로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근데 감독은 이제 원래는 이제 자기는 이제 자상한 아버지자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은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조던 글레이저 감독은 그 얘기했대. 루돌프 헤스는 사랑해라는 말을 할 때도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줄 때도 공허한 눈빛이어야 했다. 뭐 이런 조언을 들은 게 연기를 풀어가는데 쉽지 않네요. 열쇠가 됐다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매일 이제 그 아우슈비츠에서 죽음을 보고 자기 죄의식도 보기에도 이제 눈은 이제 거짓말을 못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섬세한 연기가 오히려 빛을 발한 캐릭터 아닌가 싶어요. 또 바라보는 시선, 담배 필 때도 창살 딱 이렇게 해가지고 담배를 피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고 그런 일부러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아내죠. 해투비 회스. 근데 그 전에 저 그 담배 얘기하셔서 그런데 이건 제 해석은 아니고 제 의견은 아니지만 최근에 어떻게 홍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필름덤즈라고 대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영화 독립 잡지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덤즈라고. 네네. 지금 거기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담배를 피워 올라가는 연기와 아우슈비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항상 이렇게 대척점으로 두면서 그걸 계속 가져가는 미장센을 이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놓쳤던 부분이라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치 그거네. 갑자기 그 미나리에서 그 이제 스티븐 연이 이제 자기가 이제 담배는 아니고 약간 이게 대구에서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이제 자기가 쓸모 없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병아리가 이제 소확되는 장면. 네, 자기가 쓸모 없어지는 아빠 그리고 자기가 쓸모 없어지면 쓸모 없어지는 존재는 이제 병아리 소확되는 듯이 약간 그런 식으로 대조된 그런 연출 괜찮네요. 그거 지금 거기 창립하신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제 놀러 오시라고 해요. 아마 팟캐도 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 개인적으로 N차 하면서 그걸 좀 유심히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워낙 이제 느릿느릿하게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확실한 건 화면을 전후 좌우 다 그냥 처음에 볼 때도 다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CCTV 보듯이 구석구석 보면 돼요. 정지전 화면 보듯이. 정지전 화면 보듯이 이쪽에서 이쪽 미장센 뭐가 있고 구석구석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와서 횟수 넘어가면 저는 왜 연출가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계속 궁금했던 게 엄마라는 캐릭터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비호감으로 만드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제일 열받았던 게 루돌프 헤스가 이제 아우슈비츠를 떠나게 됐을 때 그 진짜 이기적이고 짜증나게 하는 행동들을 대놓고 보여주잖아요. 나는 두고 가라. 근데 이걸 왜 굳이 엄마라는 캐릭터를 선택을 했어야 됐나라는 것도 있었고 물론 실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게 필요했는가 또 고민입니다. 그래서 되게 철없는 사람처럼 묘사되는 게 왜 굳이 엄마 캐릭터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실존 인물이기도 하면서 이 분이 자기가 직접 이렇게 영화 속에서 3년 정도 허벌판이었는데 내가 다 꾸린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이제 자기는 모든 걸 내려놓고 2, 3년 결혼을 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정원을 만들고 집을 가꾸는 게 본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엄마와 아내인 직업적인 성과인 거죠. 이걸 놓고 다 갈 수가 없는 거니까 실제로도 그랬대요. 그래요? 네, 실제로도 그랬다고 하니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저도 이해는 되는데 왜 이 방식이었을까가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한 명도 악인으로 비춰지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유일하게 시선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아. 네,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소리? 계속 웃잖아요. 아. 산드라 힐러 배우님이 거기서 정말 무슨 동물이 웃는 것처럼 정말 본능적으로 그 웃는? 어떻게 저는 차라리 그런 총성이나 비명보다 이 웃음이 더 소름 돋았었거든요.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웃는구나. 행복해 보이는구나. 대단한 라는. 강심장이지 않아요? 괜히 아우슈비츠 여왕이라는 별명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진짜 강 건너 불구경이야 진짜. 네. 그 어떻게 심지어- 그 벽 하나 사이로 소리도 다 들리고 총성, 냄새도 다 총성 나오는데 다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걸 견디지? 총성이 들리면은 이게 그냥 약간 느낌 그거 같아. 예비군 사격장에서 그냥 총 쏘는 느낌이다. 일상. 예비군 사격장이야 여기 반대편에. 어디서 뭐 또 폭죽 터트리나 아무도 이런 없어. 느낌? 예비군 사격이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그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에서도 사냥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외부인들 회사 직원들은 무슨 깜짝 소린가요 하지만 아, 그 여기서 주민들은 또 뭐 그걸 하나 탁구미나 보네요. 지금 뭐 시즌인가 보네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진짜 보네. 그런 것도 있었던 그런 것 거 아닐까요? 북한 DMZ 근처에 있는 주민들도 맨날 무슨 방송이라든지 그쵸. 무슨 청송 오거나 뭐 한다고 하면은 일상 일상인 살아가는 것 저희 같은 주변 그런 느낌. 친구 이제 뭐 다음 탈출 때도 이야기할 파주나 건데 그런 데 사는 친구들도 뭐 그분들은 그런 게 뭐 오히려 크게. 크게 뭐 놀랍지도 않고 것 같아요. 거시적으로 보면은 네. 외국에서 우리나라 지금은 관광 많이 오지만 옛날에는 한국 하면 전쟁 나는 거 그쵸, 아니냐, 그쵸. 북한이 너무 그러니까. 가까운데 무섭다. 싫어한다며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이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K리그 그러니까 외국 선수 K리그 저는 이제 축구 때문에 K리그 선수들도 막 인터뷰에 막 그런 게 나와요. 막 전쟁 너네 위기 있는 거 괜찮은 아니야? 거야? 괜찮은 거 막 아니야? 가도 돼? 가도 돼 막 이런 근데 얘기 우리 나와요. 막 무슨 미사일 발사도 문자 와도 그냥 그러니 미사일 뭐 발사했다는 그래 나 축구장 가야지 이러면서 막 왜 우리는 왜 상관이 없잖아. 안에도 그런 느낌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도 그래서 있겠다. 그거에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하마우치 유스케 감독님의 친밀함이었나요? 그런 영화가 제가 최근에 강릉까지 가서 보고 왔던 영화. 봤어요. 맞아 강릉까지 가서 맞아. 4시간 반짜리였나? 그래서 뭐 정성희 평론가님 대화까지 듣고 왔었는데 대단하다. 하루 다 나 진짜 자고 열정이야. 온 거 아니에요? 네? 자고 자고 와야 되는 왔죠. 거. 놀러 간 거지. 관광 경험해야지. 아니 또 그것 영화 때문에 보러- 간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아, 제가 3시 도착, 3시 시작해서 10시 반인가 끝나가지고 영화 4시간 보고 지우 몇 시간이에요? 2시간 좀 넘게 하셨어요. 짧았네. 짧았네. 네. 근데 재밌었거든요. 지방에 나서 짜짜게 할게 하셨나? 근데 차가 거기서도 일찍 끊겨서? 그 백령도 사건이 참 다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폭격이 있어가지고 아. 일본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인물들이. 그래서 근데 그때 뭐 트위터 같은 거 나오면은 난리가 났죠 외국인들은. 근데 물론 그때도 되게 큰 일이었지만 너무 큰 일이었지만 이렇게 이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무뎌진 느낌 맞아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서. 백령도 예. 저는 이제 군인 때여가지고 그래요? 난리 났죠 그때는. 1년 때라 그때 저는 이제 제대 앞두고 이제 아무 일도 없겠지. 이제 한 달만 지나면 한 달 뭐야? 보름만 지나면 나는 이제 마지막 이제 수경 이제 저는 전경이니까 수경이가 이제 병장이랑 똑같은 건데 이제 말년 있네. 끝났는데 이랬는데 갑자기 야이씨 이거 말 그대로 말년에 이게 뭐냐? 그쵸. 진짜 그랬어요. 연기됐어요. 그래서 아니 연기는 아니고 연기까지는 아닌데 빡세게 뭘 해야 갑자기 되는 거죠? 갑자기 막 전쟁 대비 야 전경도 그렇지 전경도 분위기지 뭐 그런 갑자기 때는 막- 되게 심각했었죠. 그때 네, 막 거의 맞습니다. 전쟁 준시하는 뭐 훈련도 많이 하고 그랬어. 진짜.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산드라 힐러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지난번에 추라게이브 시간 때 안 오셨으니까 네. 추라게이브랑 비교해서 이제 연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랑. 물론 산드라 힐러는 진짜 어떤 연기를 해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은 연기를 하고 또 되게 동물적인 감각, 날것의 자신만의 그 아우라랑 연기 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뭔가 뭐 추락의 해부 얘기해달라고 네, 하셨나요? 해주세요. 감상평이요? 네. 생각을 해보면 뭐 엄청난 대사 폭격기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본 지 꽤 돼가지고 추락사를 두고 해보하고 다시 이어붙이고 엄청난 대사 폭격기였던 영화로 기억하고 또 저는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 좀 공감을 많이 했어요. 아내의 성공에 몹시 괴로워하는 남편의 복잡한 심경이 50센트의 그 음악가 맞나요? 이거 맞나? 50센트 맞나? 여기 음악 이 가사에 막 나오잖아요. 자기 과시하는 듯한 그런 내용. 그게 되게 음악도 좋았지만 되게
충격적이었고 또 결혼 이야기와 크라이머 대 크라이머랑 같이 보면 이 결혼에 대한 되게 좋지 못한 뭐 상황이나 파탄이 나는 과정을 되게 보고 있는 거서 가슴이 되게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런 관점으로 봤고 뭐 연기는 당연히 미쳤고 아들 연기 강아지 연기까지 정말 미쳤다 막 이런 그렇죠. 생각 맞아. 그리고 아이가 받을 충격 나중에 아빠가 죽고 나서를 자기가 받고 그 다음에 그쵸. 엄마를 의심을 끝까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고 걔가 제대로 된 정신 상태로 사춘기를 맞이하고 성인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듣다 보니까 추락의 입이랑 이 작품 존 오브 인터레스트다 보니까 산드라 맡았던 캐릭터가 다 남편이 뭔가 변화거나 죽음이나 이쪽은 죽은데 아마 죽기 전에 변화가 있었으니까 막 그런 게 있겠지만 다 뭔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 거기서 오는 갈등을 연기하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둘 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런 게 그쪽으로.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캐릭터는 이제 대본에 이제 홀렸대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 산드라 힐러 배우 자체는 당시 역사나 나치의 마력을 재현하는 거에 혐오감을 느꼈대요. 절대 그래서 나치 연기를 하고 싶지 않았대요. 네, 아무래도 독일인 배우로서도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그게 있겠죠. 당연히 독일인 배우로서 나는 나치를 절대 하고 싶지 않아 있었는데 대본을 보면서 아까 전에 그 연출법 방법 때문에 독특해가지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제 출연을 결정했다고 하고 이제 그래서 잔악행위의 공모하는 헤드비 헤스와 일체화하는 과정에서 평소 연기할 때 가지는 모든 감정을 떨쳐내고 냉담함을 보여주고자 했는데 산드라 힐러가 이제 헤드비는 이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지만 활짝 핀 꽃이나 얼굴에 내리쬐는 햇빛 등 아름다움을 실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인물을 분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절대 느낄 수 없는 공허함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캐릭터를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이제 그러면은 감독은 도대체 왜 이렇게 화면 구성을 했을 것인가? 시선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저 잠깐 아까 제가 네네. 정정해야 될 게 제가 백령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연평도 포기. 연평도죠. 네, 연평도 2010년도. 네. 제가 순간 요즘 그 올해 맞는 초에 것 뭐 같아요. 일이 있어가지고 헷갈렸는데 연평도 연평도다. 2010년. 죄송합니다. 제가 11월. 네, 너무 수정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맞아 네. 중요한 얘기죠. 네. 네. 그 감독 시선 같은 경우는 저는 근데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촬영할 때 그 집에다가 초세형 카메라를 많이 넣어놓고 스탯은 다 빠졌다고. 그래서 그냥 연기를 하게 뒀다는 말도 있었고. 근데 저는 이 시선, 말 그대로 화면 구성에 이런 게 말 그대로 그 일상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시선이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정말 끔찍하게 아름다운 집안과 정원 그것들이 더 증폭시키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미장센적으로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구조적으로도 그래서 그게 이 영화의 가장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초반에 말했던 낙차 같은 것들이 더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감독은 그래서 이제 뭘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냥 계속 되게 지루한 CCTV 보는 느낌으로 경찰들이 누구 뭐 번호를 찾는다든지 그러면 계속 뭐 몇 시간짜리 계속 돌려보잖아요. 같은 거나 비슷한 것들을. 그런 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CCTV 같지 않고 자연으로 나가는 장면들도 뭐 배 타러 카누 타러 나가는 것도 있죠, 있고 있죠. 뭐 낚시인가 뭐 하러 가는 것도 근데 있고. 그 장면도 보면 좌에서 우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가는 그런 장면들 그런 시선이 되게 많아요. 인위적으로 연출되죠. 맞아요. 카메라가 하는 게 아니고. 꼭 CCTV가 이거 보시면 이게 돌아가요. 걔가 이렇게 그거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편안한 구성이긴 하긴 하지만 좀 그런 게 이 가족들의 내부를 보니까 관음의 시선을 보니까 뭘 훔쳐보는 듯한 내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대비도 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이 그 얘기했어요. 이제 섬뜩한 느낌의 이제 구획 분리와 폐쇄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각색 방향을 딱 이렇게 짚었다고 해요. 폐쇄성. 그러니까 실제 헬스 부부 삶에 존재했던 구획화와 그들이 옆에 두고 살아갔던 공포를 강조하고자 한 건데 예를 들면 이 영화 아까 전 루틴이 그거잖아요. 왜냐면 뭐 직장에 나가기 전 이제 애들 손에 뭐 이끌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이나 뭐 깜짝 선물 준비한다는 맨 처음에 깜짝 선물 준비한다는 장면도 있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안의 문 하나하나씩 잠그는 장면 약간 그게 이제 가정의 아늑함과 막연히 밀려오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다. 그래서 이제 감독이 루돌프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뭘 신경을 쓰는지 우리라면 누구를 중요하게 여길지 생각해보게 될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조던 글레이저 감독이 그 참고를 했대요. 철학자 질리언 로즈가 이제 아우슈비츠에 관한 글을 썼는데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영화를 상상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해자 문화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한쪽 편이 이제 머무르게 벽에 한 것 같고. 참고로 이거 촬영 감독은 파벨 이제 포리코프스키 감독이 이제 이다랑 콜드워를 이제 연출했잖아요 옛날에. 네. 네. 그거를 촬영 감독했다. 네, 우카시 잘 촬영 감독이 아까 촬영상 후보에도 올랐을 건데. 네. 이 작품을 통해서 촬영 감독인데 아마 그 작품도 이다랑 콜드워도 보면은 그 화면 구도가 거의 고정적인 화면이 좀 은근히 많고 어딘가에 뭔가 4분의 1이 있으면은 어느 한쪽 면에 쏠려 있어. 맞아. 쏠려 있어. 이다 같은 경우 같이. 여기도 오프닝 쏠려 있잖아요. 그 막 수영하는 장면에서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이쪽에 쏠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촬영 없어서 이제 인물의 거리를 유지하고자 했대. 그러니까 와이드 렌즈랑 기하학적으로 대상을 중심에 놓는 프레임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보이는 이미지에서 아름다움과 같은 걸 전부 제거하려고 했다고. 일부러 이제 그렇게 제거하려고 했고, 당연하게도 이제 자연 광원을 그대로 사용을 했죠. 왜냐면 우카시 촬영 감독도 뭔가를 더 아름답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미화하는 거 허용하지도 않고. 이 우카시 촬영 감독도 폴란드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폴란드도 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또 나치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색을 보정하는 과정에서도 단조롭게 느껴지도록 손을 받고 이미지를 너무 잘 다듬었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롱테이크 비하인드는 이거 참고로 촬영 스태프들은 따로 이제 콘크리트 벙커를 마련했대요. 따로 이제 벙커 딱 마련해가지고 이제 원격 케이블 시스템을 해가지고 카메라 뭘 찍을 건지 약간 느낌이 쉽게 말하면 그거죠. 버튼 누르듯이 10대의 모니터를 딱 앞에 두고 버튼 누르듯이 이 배우가 여기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카메라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일반적으로 스튜디오 촬영할 때 스튜디오다 드라마? 아니 예능이나 중계, 예능이나 중계, 스포츠 중계가 더 가깝네요. 네, 스포츠 중계도 이제 1번 카메라 하다가 이제 2번 카메라 화면 바꾸고 막 이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하는데 촬영을 같이 한 것 같아요. 이 방에서 할 때 모든 상황을 동시에 촬영을 해가지고 즉석에서 거의 편집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금방 막 찍을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아무튼간에 모든 건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도 해보는 식으로. 그래서 촬영 감독도 이걸 정말 혁신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영화 자체가 정말 혁신적인 촬영 방법이 아닌가. 영화에서는 잘 안 쓰는 방법이긴 하잖아요 이게. 이거를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하고, 참고로 당연한 얘기지만 요거는 헬스 가족이 살던 집을 원래 찍으려고 했대요 감독님은. 실제 거기서요? 네. 그런데 지금은 없대요 그 집이 당연히. 지금은 이제 있긴 있는데 약간 왜냐면 그 당시에 있던 어린 묘목이 있었는데 지금 막 15m짜리 거대한 나무가 됐다 보니까 자를 수도 없고. 네, 이걸 그렇죠. 이걸 최대한 그때 당시로 유지를 하려고 이제 감독이 생각했다 보니까 그래서 근처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아우슈비츠가 이게 어떻게든 유네스코의 이제 좀 불명예적인 이제 세계문화유산도 여러 가지 종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아마 역사의 그런 5점이랑 아무튼 그런 종류의 카테고리로 세계문화유산이 된 건데, 세계문화유산이 지정되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반경 500m 이내 구역에는 건축에 관계된 활동을 할 수가 없대요. 독일에서는 더. 그래가지고 여기는 200m, 그러니까 실제 헬스 가족의 집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이제 작업을 했다고. 최대한 근처까지 가서 최대한 가서 이제 잡초만 있는 들판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가장자리에다가 이제 다시 이제 건물을 싹 다 이제 4개월 만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4개월 동안에 그걸 다 지우셨대요. 아무튼 세트장에. 그래서 이제 또 카메라도 심어야 되니까. 그렇죠. 건물 안에 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건물을 지어만 거기 안에 또 이제 카메라를 박아놔야지. 넣고 이게 무선처럼 무선으로 연결을 하든 해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손댄 게 하나도 없는 듯 보이게만 했대요. 정말 손댄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영화 보면은 분명히 저기에 카메라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보이잖아. 안 나오죠. 이 카메라 이 쇼트의 반대편에 저쪽 쇼트가 있으면은 저기 카메라가 어디가 숨어 있지 않을까? 저도 계속 보면은 어딘가 카메라 자국이 있지 않을까? 근데 카메라 자국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제 중간에 영화가 갑자기 열화상 카메라 화면이 나와요. 있죠. 네. 혹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그게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아우슈비츠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먹을 것 같은 걸 계속 심는 느낌도 들었었고요. 그 현장에 가서 있었고, 맞아요. 저는 좀 해석을 과하게 하자면 밤에 보통 움직이는 인물이었고 그 인물이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로 선택한 이유 자체가 이렇게 해야 겨우 보이는 게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이제야 보인다 혹은 이렇게 해야 겨우 보인다라는 걸로 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해요? 네, 그때 그 회고록에서도 나오는데 그 노역으로 이용되는 유대인도 따로 있어가지고 다 가스실로 보내면 안 돼. 여기서 그쵸. 농작물도 길러야 되고 뭐 건물도 지어야 되고 뭐도 해야 밥도 되는데 해야지. 다 죽이면 안 돼. 막 그런 말처럼 그 노역하는 분들을 위한 그 폴란드에 있는 마지막 양심, 희망 그런 소녀가 그쵸. 실제로 실존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음. 네, 그 분을 모태로 만들기도 하고 그분이 그래서 어릴 때 돌아다니면서 사과를 그 사람들한테 배고프니까 먹으라고 그 안에 이렇게 심어놓고 떨구고 하는 건데 그게 약간 헨젤과 그레텔이 동화 읽어주는 장면하고 오버랩 되면서 그렇죠. 뭔가 빵부스러기를 떨어뜨리는 사과를 떨어뜨리는 소녀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열화상 카메라로 왜 하셨는지는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둠의 세력에 있었을 때 겨우 보이는 그런 존재의 희망 정말 작은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그게 열화상 카메라로 담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짙은 그쵸. 어둠이 네. 있을 때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튀었지만 그래서 몰입을 방해하기도 해서 저는 약간 쉬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뭐지? 막 그쵸, 그쵸. 뭘 봐야 되지? 음. 뭐 의도를 분명히 한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약간 좀 더 약간 환기하는 느낌이라 좋았어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아까 실존 인물은 1927년에 태어나고 2016년에 세상을 떠난 알렉산드라 알렉산드라 비스트로니 코우제치크. 오제치크 이름도 길어 죄송해요 하는데 폴란드 출신의 비유대인 소녀라고 맞아요. 해요. 유대인 소녀는 아닌데 이제 밤마다 이제 갔었고 아까 감독이 어둠의 세력에 반대하는 단순하고 순수한 선함에 매료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도 있다는 인간적인 에너지를 느껴 가지고 이걸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애초에 아까 전에 조명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 조명 안 쓴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두운 밤에 움직이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조명 쓸 수 없는데 네, 그쵸, 조명을 안 쓰기로 했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열화상 카메라밖에 없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가 어쩌면 소니의 모습이 아니라 온기를 담아냈기 때문에 그냥 또 이 영화의 특징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를 일단 담아야 한다는 말. 그게 또 하나의 미션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반대편에 그걸 안 보여준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담아냈다라고 했고 참고로 여기 알렉산더가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이 장면은 실제로 아우슈비츠 수용소 수감사가 작곡한 햇살이라는 곡인데 알렉산드라가 2016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살았던 집에서 촬영을 했고 소녀가 타던 자전거 역시 알렉산드라가 사용했던 거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혹시나 그 외에도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혹시 대사가 있었다면? 저는 그 강물이 되게 인상적이었었는데 왜냐하면 그냥 그 장면이 인상적이라는 게 아니라 아마 2-3번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카누 타러 갔던 것과 그다음에 이제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내가 쫓아가서 대화하는 장면이 강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루토에서 네. 근데 되게 너무 1차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계속 흘러간다는 개념. 멈추지 않고 이건 계속 흘러가고 있어. 뭐가 시간이요? 시간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엔딩쯤에 보면은 지금의 아우슈비츠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 연출도 저는 너무 좋았고요. 아까 잠깐 이게 나왔었는데 기침을 계속 하면서 결국 이제 그거 관련해서 질병을 얻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의문이었던 게 그 냄새는 괜찮은가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냄새가 네. 안 느껴지는 냄새가 당연히 나죠. 제가 네. 냄새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네네. 분명히 쟤를 태울 때 냄새 네, 나죠. 엄청나요. 네. 그 심지어 이게 사람이잖아요. 냄새 엄청 엄청나요. 나요. 근데 그
그것조차 아무렇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애들한테 나타나는 거. 아이들이 밤에 잠을 못 자고 돌아다니는 애. 계속 있죠. 우는 아가. 네네네. 아가가 계속 울어요. 네, 애기는. 맞아요. 그것도 다 걔네들은 말을 못하니까 아기들은 우는 건데 그게 다 느껴. 소리, 냄새, 분위기 이거 다 그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냄새가 분명히 엄청난 역할 텐데 아, 그거의 묘사가 아무것도 없었던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지만 음. 최소한은 짚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리나 이런 거는 저희가 관객도 느낄 수 있지만 냄새는 4D라고 해도 그런 게 안 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대사나 약간 표정으로도 조금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냄새에 네. 대한 건 전혀 하나도 없었어. 아마 처음에 기침할 때 그 코엔데서 아. 흙 뭐라 그러죠? 제가 재가 친 거 여기 나오고 코에 나오는 네. 거. 거기까지면 아니 그거 한번 짚어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영화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좀 이따 다른 영화 소개하겠지만 저는 싸우리 아들 보면서도 싸우리 아들이 네네. 직접적으로 이제 그 소극적인 분위기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거기도 이제 노동자들이 보면은 이제 아까 X를 해가지고 그냥 죽이면 안 되는 거, 죽이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이제 어쩌면 걔네들은 그렇게 하니까 지칭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코를 막고를 못 하니까 계속 마스크 비슷하게 이제 두건을 네. 네네. 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저도 그 뼈가루 이제 막 물처럼 이제 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있죠, 사실 있죠. 무서웠던 게 이 영화가 저희는 정말 공포 영화 장면 하나도 없는데도 제일 무서웠던 장면이 그 장면이었거든요. 저도 그거 너무 무서웠어요. 약간 그게 그 생각났어요. 이게 아무래도 신들러 리스트를 또 스티븐 스필버그는 그쵸. 연출하긴 했었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 다른 작품 중에 우주전쟁 작품 네네네. 우주전쟁도 이제 시체가 이제 쫙 시체 비슷하게 쫙 떠내려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걸 다코타 패닝이 딱 보면서 이제 기겁하는 장면 놀라가지고 그 장면이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 연출이 비슷해가지고 네. 물이 딱 이렇게 흘러가면서 색깔이 변하는 물이 이제 쫙 나오는 장면 연출하는 게 상당히 그런 게서 온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 장면이 좀 섬뜩하고 그랬던 장면이었던 것 같고 혹시 또 다른 장면이 비슷하거나 저는 아무래도 여성이라 보니까 산드라 힐러를 주로 많이 보게 됐는데 산드라 힐러가 처음에 그 같이 일하는 가정부들이랑 뭐 혹은 가정부들이 많잖아요. 음식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뭐 막 청소하는 사람, 그다음에 뭐 친구들이 놀러와서 막 차 마시고 그럴 때 네네. 갑자기 뭐 옛다 이러고서 아무거나 골라 이러면서 뭔가 식탁에 뭘 주는데 난 처음에 저게 뭐야? 했는데 거기서 수용소에 네. 가서 사람들한테 이제 유대인 그 줄무늬복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거를 주고 나서 다 뺐잖아요. 맞아요. 거기 중에 골라 맞아요. 뭐 속옷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같은데 그거부터 시작해서 자기는 모피코트를 혼자서 모피코트 집에서 누르고 딱 입어보면서 막 이렇게 거울에서 막 보고 그 안에 립스틱 나중에 딱 발라보면서 맞아요. 하는 장면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무섭고 저는 아이가 어떻게 그거 그 이제 금리 같은 거 그런 거 이빨이나 밤에 이렇게 보죠. 어디서 갖고 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그거 그걸- 갖고 노는 것도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맞아요. 애는 큰 애, 첫째는 이제 그러고 놀고 둘째는 약간 좀 겁이 나잖아요. 네네. 병정놀이 막 하긴 하는데 겁이 좀 많아가지고 그 첫째와 둘째 그 느낌도 잘 표현했던 것 같고. 저는 그 아까 강물 얘기할 때 하나만 더 추가하면 네. 물론 흘러간다는 거가 1차적이지만 저는 그 두 사람이 그 아우슈비츠에 있는 그 장교 가족들이 거기서 멈추려 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나는 니네가 흘러가든 말든 우리는 이걸 다 멈추고 제어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보였어요. 그 강물 한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당신들은 안 흘러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지만 다른 홀로코스트 작품 중에 하나씩 뭐 얘기를 해주실 만한 작품 있다면 저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녀. 저 그거 하려고 아, 그랬는데요. 정말요? 같은 거 같네요. 저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인상적으로 봤던 작품이에요. 마지막 장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너무- 저는 그렇게 갈 줄 몰랐거든요. 저도 예상도 못했어요.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그래서 OTT를 보다가 완전 얼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싸우리 아들 또 이제 얘기하자면은 당연히 아까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아마 별 5개 준 홀로코스트 배경 영화가 한 3편, 4편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중 하나 같아요. 뭐 인생을 아름다워도 있긴 하지만 이 작품은 이제 약간 그 비율적으로 일부러 이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것도 아까 최대한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던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현상 더 이제 약간 그 등이나 이런 걸로 이제 막잖아요. 어쩌면은 최대한 자신의 몸으로 막은 다음에 그 옆으로 해가지고 약간 또 블러 처리도 해주고 옆에서 그 대신에
근데 또 거기도 음향이 정말 사운드로 정말 지옥을 체험하게 해주는 건데 거기도 그 작품 역시 아마 이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홀로코스트 영화가 조금씩 바뀌어 나오고 있다. 단순히 그냥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걸로는 이제는 직접적인 묘사할 시대는 좀 또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네, 마치 우리나라 뭐 위안군 문제도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줬다가 아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조금씩 결을 달리하고 있는 영화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저도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일본 그 당시 저희 나라 또 우리나라? 이런 그치.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이제는 것 같아요. 좀. 네, 이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기랑 것 같아요. 덧붙여가지고 제가 스텔라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 스텔라. 네네네. 거기도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였었던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했었을 때 저렇게 연출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되지 않았을까? 독일이 이제 항상 죄송하고 정말 우리가 잘못했고 다 그런 걸 참여하는 것들에 대한 나오다가 이제 좀 복합적인 인물을 네, 좀 다루기 맞아요. 시작한 것 같다. 스텔라가 굉장히 일차원적이지 않거든요. 나라도 저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여성이고 실존 인물이라서 네. 그것도 같이 떠올려 봤고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스텔라를 검색하면 여러 가지 영화들이 나오는데 네네. 한국 영화 아니고 한국 영화는 아니에요. 한국 영화는 그 자동차 좀 나오는 거 아니구나? 좀 안타까운 영화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개봉했었죠. 맞아요. 맞아요. 스텔라가 최근에 이제 개봉. 그 연출 되게 특이해요. 여기도 이 폴라비어 배우가 사실은 저는 항상 투톱 같아요. 지금 현재 독일 영화계를 이끌어가는 진짜. 산드라 힐러랑 폴라비어 둘이 완전 이끌어가고 네, 있어요. 두 지금. 여성 배우가 아주 저는 탑 클래스라서 지금 현재 독일의 탑 클래스라고 생각하는데 스텔라도 혼자 완전히 막 팔색조예요. 난리 났어요. 네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럼 저도 영화 다른 약간 네. 일본 위안부 관련된 영화 중에 저는 소녀 이야기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지금 왓챠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오. 11분짜리고 이때 제가 20대 초반에 봤었는데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던 왜요? 너무 사실적으로 다 드러내주면서 저는 너무 많이 배웠던 작품이라서 네, 저도 아. 봤었어요. 네. 맞아. 4년 전에 봤었네요. 근데 이게 약간 또 실제 할머니께서 이제 이거를 육성으로 네 하셨고 들려주시면서 약간 그 보여주는 이걸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나? 어떻게는 그러니까 스탑모션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다 애니메이션. 보니까 더 표현들이 과감하게 나오기도 하고 저는 아마 이거 영화제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아시프에서 봤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저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자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